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원전 내부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상태인지, 또 이런 상황에서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의 시각을 들어보는 시각 마련했습니다. 오늘 뉴스 핵심 관계자 코너에서 서균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도쿄전력에서 촬영한 후쿠시마 원전 1호기 내부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이것부터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예, 영상 좀 보여주시죠. 네, 지금 도쿄전력에서 후쿠시마 원전 1호기 내부 영상을 촬영을 해서 공개를 한 겁니다. 내부 영상을 보면 철골 구조물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그리고 바닥에 해결류 찌꺼기가 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설명들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교수님 보실 때 어떤 부분이 좀 문제로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1호기 상황인데요. 예. 2호기, 3호기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4호기는 원자로 안에 해결류는 없었지만 해결류 저장소라는 게 또 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호기까지도 상황은 비슷할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은 노심이라고 하는 해결료 전량이 녹으면 온도가 4000도 되거든요. 그러면 원자로가 뚫려버렸고 그게 이제 저기 보이시는 콘크리트 바닥에 갔는데 거기에 있는 보강 철근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철근을 녹이고 남아있는 게 저겁니다. 예.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잔해가 누브리라고 하는 건데요. 잔뜩 쌓여있는데 1, 2, 3, 4호기 하면은 전체로 한 1000톤쯤 될 거라고 추정이 돼요. 자, 그래서 앞으로 그 처리해야 될 고농도 방사성 오염수 양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고 또 농도가 더 높다. 여기에 문제의 본질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질문이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정화해서 방류하겠다는 그 오염수가 지금 저 원전 내부에 있는 저 물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가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쭉 그 저기 탱크가 있습니다. 저장 용기가 1066개가 있는 그게 다 찼다는 거예요. 자, 그거는 별개고요. 그걸 외부에 지금 그 오염수를 보관하고 있는 탱크가 따로 있는데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는 걸 정화해서 내보내겠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저 안에 있는 물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물은 지금 저장 용기 그 탱크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농도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적게는 뭐 저기 100배, 많게는 10,000배가 되거든요. 이게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라서 아마도 그 탱크에 있는 물을 비우게 되면 이것도 살짝 같이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더 이상 저장할 공간이 없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폐로라는 걸 해야 되면은 저 물을 일단 끄집어내야 돼요. 어디로 갈까요? 버리겠죠. 예. 거기에 이제 그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는 것이죠. 그럼 지금 저 탱크 안에 있는, 탱크가 아니죠. 지금 원전 내부에 있는 저 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얘기는 없는 상황이고. 없습니다. 외부 탱크에 있는 물을 정화해서 방류하겠다. 그게 137만 톤이라는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137만 톤이 전부가 아니고요. 지하수가 매일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지하수가 방류한다고 멈출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산을 해보면은 30년 동안 방류한다고 치면은 137만 톤 지금 있는 용기에 있는 거 말고요. 거의 정확히 우연이지만 또 137만 톤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보태야죠. 그렇죠. 지금 일본이 말하는 137만 톤 곱하기 2. 그런데 거기에 또 문제가 있어요. 희석한다고 하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274만 ton이에요. 그런데 또 그걸 희석한다고 합니다. 10배로 하면은 2,740만 톤. 근데 100배로 희석한다고 해요. 2억 7,400만 톤을 버린다고 하는 게 도쿄전력의 그 속내죠.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저 영상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 영상은 교수님께서 그 원전 사고 직후에 만든 시뮬레이션 영상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 YTN의 서울역 근처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거의 매일 출근하면서 그 영상을 만들어서 이게 그 첫 번째 영상이거든요. 지하수가 나오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위험성이 있다. 맞습니다. 그때 예측을 했는데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원전 밑에 지하수가 흐르고 있고 원전 이제 사고 이후에 그 틈새로 뭐 방사성 물질이 새 나올 수 있다. 지하수가 빨갛게 오염될 보이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경고는 유효합니까? 그대로 유효하고요.
좀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아까 그 지금 빨간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위에 고여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지금 내부 상황을 보니까 지금 네. 핵연료가 고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밑에. 네, 그렇죠. 그럼 오염된 물이 틈새로 새어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이런 높아 말씀이시죠?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고여 있다는 게 걱정입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도 그 연료를 끄집어내야 잔해를 예.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물을 빼야죠. 그렇죠? 그럼 그걸 어디다 둘까요? 아마도 그냥 이번에 슬슬 스멀스멀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지금 문제의 심각성이 아주 커졌다. 그리고 저게 이제 그 용융 멜트다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게 이제 온도가 한 4,000도쯤 됩니다. 그러면 저기 철 한 2,000도면 다 넣거든요. 예. 탄소 강인의 원자로 용기 두께가 한 15cm쯤 되는데요. 근데 밑으로 가라앉았습니까? 콘크리트 바닥, 이제 페더스터 캐비티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콘크리트지만 녹습니다. 용융점이 한 1,100도쯤 되거든요. 예. 4,000도죠. 그럼 녹고 또 남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유리화가 되죠. 그러니까 바스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스라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 이름처럼 균열이 가는 것이죠. 그럼 이제 새 내려가는 거죠. 그 상황을 그때 예측했는데 예. 도쿄전력은 아니라고 했거든요. 예. 그럴 리가 없다. 일본 원자로 그럴 리가 없다. 그런데 며칠 전 사진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명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 이게 원전 사고 이후에 이 원전 내부 균열로 인해서 이 방사성 물질이 새 나온다라고 이제 확인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 위험성을 경고를 해 오셨고 그렇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네. 지금 바닥에 핵연료 찌꺼기가 쌓여 있는 걸로 보이고 네. 그리고 균열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서 지하수도 위험해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지하수도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방사성 물질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화를 100% 한다는 것은 인공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예. 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은 137만 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보다 더 많은 오염수 방류 문제가 앞으로 생길 수 있다.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일단 137만 톤에다가 지하수 나오는 건 보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예. 274만 톤이란 말씀이죠. 그런데 그렇죠? 왜냐하면 예. 지하수가 매일 나와요. 그거 어떻게 해요? 같이 버려야죠. 그거에 대해서는 대책이 지금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냥 137만 톤만 버리는 것처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곱하기 2를 해야 된다는 게 제 말씀이고 그런데 그냥 버리니까 희석한다고 하잖아요. 예. 희석은 뭐랄까요? 앞에 있는 오염된 바닷물을 또 집어넣는 거예요. 10배로 희석하면 그거의 10배. 그래서 2,740만 톤. 100배로 희석한다고 하니까 2억 7,400만 톤을 버린다는 게 계획인데 예. 실제로는 137만 톤이라고 축소해서 발표한 거죠. 지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확인을 해야겠군요. 이거의 그렇습니다. 대책 마련도 촉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117만 톤을 조만간 방류를 한다는 거잖아요. 이 네.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방류한 오염수가 그러면 우리나라에 오는 데는 얼마나 걸릴 것인가? 이것도 지금 여러 가지 시각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예상? 그리고 이거는 일본 정부하고 도쿄전력이 공식적인 계산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 계산 결과가 있지만은 거기에 부족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해류란 게요. 그 표충수가 있고 아표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윗물, 아랫물. 그렇죠? 영에서 그러니까 해수면에서 지하 수하가 되겠죠. 예. 200m까지. 그리고 200m에서 500m까지.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들은 맞아요. 이 크로시오 난류 그리고 북태평양 난류해서 저기 캘리포니아까지 갔다가 이제 북적도 해를 만나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치면은 한 2시 반에서 3시 방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 까지처럼 길게. 그는 4년 내지 5년 걸려요. 4년에서 5년 정도.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태까지 들으셨던 그 5년이 거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 이제 중에서 한 가지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술원 원자력 연구원이 했던 거는 다른 거는 일본 정부 도쿄전력 말대로 사글이 다 깨끗이 없어서 삼중수소만 남았다 예. 하고 계산한 게 그겁니다. 근데 저는 그게 아닐 것이다. 상당 부분 남아있다고 하는데 현재수도 그렇고 다른 과학자들 왜 그걸 가정하냐. 잘못됐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밑에 있는 거. 더 깊은 민물. 수심의 그거는 경우에는 해리포니아로 안 갑니다. 다른 해류에 애석하게도 영향을 받습니까? 대만 해협으로 내려갑니다. 예. 그리고 그걸 이제 동중국해로 해서 우리 대만 해협으로 해가지고 우리 대한 해협으로 오게 되죠. 예. 그러면 그는 바로 제주 연안 그리고 부산, 마산, 진해, 진주, 여수 그리고 묵호까지 이제 시간 걸리면은 속초, 양양, 고성까지 그리고 그게 수가루로 빠져나가요. 그거는 1년이 안 걸려요.
얼마나 예상하세요? 그런 경우 가능하다? 제가 예상한 건 아니고요. 일전에 그 서울대 지구환경 쪽에서 계산한 걸 보면은 1년 이내다. 7개월에서 1년 사이. 이거는 굉장히 빨리 옵니다. 근데 또 그 말씀도 하셨던데 이제 여름, 가을에 태풍 오면 네. 더 빨라질 수도 있다. 이런 그렇죠. 지적을 하기도 하셨더라고요. 4월, 5월, 6월 방역 시작되고 그건 기정사실처럼 보여요. 그런데 6월 달부터는 우리가 태풍 걱정해야죠. 한두 번이 아니죠. 10번, 20번 올 겁니다. 그리고 그중에 한반도를 관통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은 그때 그 인트레먼트는 현상이 그러니까 쓸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다가 완전히 요동치겠죠. 그럼 예. 앞표수 밑에 있던 게 위로 뜹니다. 그리고 그걸 비로 머금고 와서 한반도 전역에 뿌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이제 한국뿐만 아니고 제주뿐만 아니고 내륙도 그리고 북한까지도 예.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인데 그걸 누가 시뮬레이션을 했느냐? 안 했습니다. 아무도. 일본도 안 했고요. 우리나라도 안 했고 거기에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예. 자,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럼 새로운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4, 5년 걸려서 태평양 거쳐서 이제 오는 경우에는 오염 물질이 많이 희석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먹이사슬 따라서 수산물에 그 오염 물질이 쌓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동시에 또 좀 새롭게 들렸던 게 소금이 문제다. 네. 예, 요 말씀하셨던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소금 말고도요. 김, 굴, 양식도 문제고 일단 우리가 4년, 5년이 아니고 1년 내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 태풍이 오면 더 빨라진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놓친 게요. 대형 화물선이라는 건 평형수가 들어갑니다. 예. 부산이나 기타 여수도 그렇고 묵호도 그렇고 제주도 그렇고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8개현 가면은 짐을 내려놓죠. 배가 기울어집니다. 세월호 아시죠? 그럼 물을 집어내야 됩니다. 대형 화물선이기 때문에 1,000톤, 2,000톤이니까 10,000톤, 2만 톤 들어갑니다. 자, 가져와야 돼. 그 물은 어디서 올까요? 후쿠시마 바닷물이죠. 예. 그걸 가져와서 어디서 풀까요? 제주항, 부산항, 묵호항, 진해항, 여수항이 되는 것이죠. 그 바다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공해상에서 풀어라. 굉장히 어려워요. 정박해 있을 때는 넣죠. 근데 공해상에서는 배가 기우니까. 그리고 그건 어디로 갑니까? 해군도 문제지만 우리 해녀들. 직접 바닷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소금도 소금이고요. 해녀분들 마찬가지고 김양식, 굴양식이 전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우리 해역에 맞아요. 왜냐하면 미칠 영향에 대해서 바다가 지적을 오염되니까. 하신 거군요. 그래서 이제 소금이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이거 후쿠시마 방류 관련해서 중간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내용을 이제 다 보셨으니까요. 네네.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불확실하고 불안전하고 좀 편파적이다. 첫 번째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제 그 원문을 다 읽었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컴프레hen시브하다. 전체적으로 그 방류 계획 그리고 이제 검출 계획은 좋아 보이는데 거기서 그 두 가지밖에 하지 않았더라고요. 요두 129 그리고 탄소 14인데 이거는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스트론튬 137 뺐을까? 왜 스트론튬 90이죠. 그리고 왜 세슘 137 뺐을까? 그리고 또 왜 플루토늄 뺐을까?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불완전하지요. 그것만 더 중요한 걸 뺐다는 말이죠. 그렇죠? 두 번째 그리고 그 해양 영향평가, 환경평가인데 그것도 3km 정도밖에 이건 아니고요. 태평양 전역을 봐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 보고서가 아주 불완전하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방류 계획이 철회되고 그럴 정도는 전혀 아니고 그냥 들러리 쓰는 것밖에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교수님, 들죠. 그러면 이게 오염수 방류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건지 그리고 사실 지금 되돌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일단 일본의 출구 전략을 줘야죠. 대형 인공호수 그러니까 버리지 말고 석촌호수만큼 650만 톤이거든요. 앞으로 90년 동안 모을 수 있어요. 그 뭐 어려울까요? 비용 많이 들까요? 두 번째 저장용기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하나씩 지으면 됩니다. 그리고 좀 탄소광 말고 좋은 스테인리스 강으로 해가 녹슬지 않게 방법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일단 그 방법을 주고 그리고 일단은 우리는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나가는 게 힘들다면 그러면 태평양 그 도서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뉴질랜드, 호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연합을 해서 지금 이거는 여러 가지 점에서 해양법을 위반한 것이거든요. 불법이에요. 방류가 투기라는 점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면 우리가 막을 책임과
권리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최소한 그 방류, 정지, 임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런 가처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뭐 예. 일주일에서 한 달 이내인데 아직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정부가 또 대통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의지가 없다는 것이죠. 12년 동안 의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예. 12주 동안의 의지가 생길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거기에 문제의 본질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거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 일단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다른 국제사회와 함께 좀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 네. 부분에 대해서도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요. 서균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